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당 활동에 꼭 필요한 산소 같은 존재 대변인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박경미 대변인, 강성필 부대변인, 박성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아까 제가 우리 방송하기 전에 그 대기실에 가봤더니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기강을 잡고 계시던데요, 보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뭘? 기강을 잡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뭔가. 아이. 예. 요즘 꼰대가 그러면 상대도 안 해주니까 그냥 제가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대변인의 대명사고 제가 오늘 산소라는 표현을 쓴 것도 산소 같은 남자로 이제 유명하셨던 분 아닙니까? 사실은 그랬던 건데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평소에 존경하는 마음이 그지 없죠? 그지없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음으로 존경합니다. 아, 진짜 그 정도예요? 그럼요. 네, 왜냐면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최장수 대변인 야당에서 4년을 하신 적이 있고 5년 3개월. 5년 3개월 하신 거예요? 야, 우리 그 보좌관님 잘못 적어주셨네 보니까. 많이 줄이셨는데요. 5년 3개월에 5년 3개월이나 하신 거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인수위 대변인도 하신 거죠. 인수위 대변인은 하지 않고 네. 당선인 대변인. 당선인 대변인 인수위 대변인 하셨고 며칠 하고 당선인 대변인.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로 이제 기자들을 만나는 업무, 뭔가 이제 바깥에 설명하는 그 대변인 업무를 정말로 오래 하신 건데 우리 박경미 대변인도 청와대에서도 대변인 하시고 사실은 당에서도 대변인 하시고 이렇게 연거푸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기는 하는데 그 박지원 의원님의 경력에 비하면 너무 미천해서 어디 명함도 못 내밀죠. 뭐. 저는 본변인이 안 되고 그냥 대변인만 오래 한 거예요. 우리 박성민 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청년 대변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 정당 활동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선발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명이 돼서 나오신 거예요? 그때 공개 오디션을 했고요. 네. 이제 뭐 돌아가신 이해찬 총리께서 대표로 계실 때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대변인 공개 오디션을 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때 청년 네. 대변인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음. 뭐 직제상으로는 상근 부대변인이었고요. 그때 이제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뽑는 공개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야, 그럼 여자 한 명 우리 그 박 대변인님이시고 네. 남성 한 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장종아 대변인이라고 네. 의원실에서 이제 비서관 생활도 꽤 오래 했었고 장영달 의원님의 그 아드님. 아, 그렇군요. 이십니다. 네. 전 잘 몰랐어요. 네. 아, 와가지고 이제 알게 되신 거고. 네네. 근데 뭐 이제 블라인드였어서 뭐 아버님 백으로 들어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든 다 알게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는 하던데 어쨌든 간에 대변인 네 분을 모셨기 때문에 질문도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박지원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 처음 하실 때 좀 본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뽑혔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김대중 총재가 주위에 이제 우리 호남 사람들이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때는 제가 미남이었습니다. 아, 외모가 훌륭하시고 멋있었고 음. 또 미국 사니까 모양도 많이 냈고 그러니까 저는 단순한 것 같아요. 김대중 총재 옆에 인상 좋은 꽃미남이 서라. 아, 꽃미남 전략이었군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호남 출신이지만은 호남 사투리를 잘 안 썼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호남 사투리를 쓰지 않는 사람을 세우자 해가지고 제가 선발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선발 경위를 말씀해 주신 거고 옆에 계신 강성필 부대변인 사실은 제가 좀 이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 정치 활동을 처음 시작하신 데가 네. 광주시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변인실 근무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비서로 일할 때는 인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의원님이 광주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직 생활은 광주시청 대변인실에서 주무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야, 그 지역 주재 기자들을 상대한다는 게 네. 그분들이 연차도 높으시고 네. 뭔가 좀 이렇게 까다로우시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단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벌써 뭐 십몇 년 지났으니까 뭐 거의 몸종 수준이었죠. 네. 자꾸 심기를 살피게 되고 네. 자꾸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기사를 어떻게 쓰시나 한데 또 독수리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독수리 타법으로. 네.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여튼 나름의 추억이 있었죠.
야, 근데 그럼 혹시 심기경호를 하기 위해서 네. 혹시 이것까지 해봤다 네. 이런 거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일단 이제 그 저희 술자리가 끝났는데 이제 집에 제가 같은 방향이라고 뻥치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다거나 야, 진짜 택시를 네. 태워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 광주시청에 유행하던 이 술이 뭐였냐면 이 막걸리하고 불가리스를 섞어서 먹는 이 막불이라는 게 유명했어요. 그럼 또 이제 사과, 포도맛 다 챙겨가지고 네. 또 이제 뭘로 드실 겁니까 해서 술 제조하고 예, 거의 어렵게 컸습니다. 아니 중앙에서 위주로 이제 정치 활동하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약간 유격 있게 들리는 얘기일 것 같은데 우리 박경희 대변인님은 좀 본인이 어떤 자질과 능력 때문에 대변인 자리에 올랐다고 믿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논평을 하게 되면은 좀 엄정하고 좀 치밀하고 논리적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명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제가 그 뭐 차분해 보이고 그런다고는 하는데 제가 실제는 굉장히 성질도 급하고 생각도 과격하고 그다음에 쓰는 언어도 원색적이고 그래서 네. 좀 좋게 말하면은 약간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저의 장점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시돋친 말, 독한 말을 해도 제가 하면 이제 매운맛이 순한 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대변인이라는 게 최전방의 스나이퍼잖아요. 그래서 파이팅이 넘쳐야 되는데 제가 파이팅이 좀 넘치게 안 들리는 경향도 있어서 그게 이제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아니 왠지 제가 느낌적으로 좀 확 든 생각은 네. 청와대 대변인으로 지명되실 때보다 네. 민주당에서 정당 대변인으로 지명될 때가 네.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오는데 좀 본인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이제 2010, 그러니까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갔을 때 추미애 대표님이 이제 당 대표로 8월에 되시고 나서 이제 저를 임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의외이기는 했었죠. 그래서 박근혜 국정농단 그 시기에 이제 굉장히 독설을 많이 뿜어낼 수밖에는 없는 시기였고 그때는 보니까 제가 그때 영상을 보니까 좀 약간 표독스럽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말을 그렇게 그런 시절이 하니까 예. 표정도 이렇게 바뀌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한번 네. 보여주세요 얼굴. 약간 눈썹 이렇게 네. 항상 세우고 계시는. 네. 근데 청와대 네. 대변인은 이제 또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그죠? 네네.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은 어떤 뭐 비유적인 표현을 쓰거나 촌철살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드라이하게 맞아요. 대통령님의 네.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상당 부분 공개되기는 하지만 비공개에서 이루어지는 티타임이나 이런 내용 중에서 국민들께 알릴 부분을 이제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는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의 생각을 담아서 어떤 뭐 메타포를 넣고 막 이런 게 없이 금기시대니까. 네. 그냥 드라이하게 팩트만 대충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야, 그랬구나. 좀 밍밍하긴 했습니다. 혹시 그 흔히들 얘기하는 품위 유지비 주머니 사정은 네. 청와대가 많이 줍니까? 정당에서 많이 챙겨줍니까? 청와대 때는 그래도 그 저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었고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아 네, 지금은 네, 없는 네, 상황으로 네, 네. 혈혈 단신으로 본인도 써가면서 지금 대변인 활동을 어렵게 하시는 건데 네. 사실은 우리 의원님 잘하시지만은 대변인 하면 자기 지출이 사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하고는 완전 세대 차이가 있는데요. 당시 제가 대변인을 할 때 김부겸 총리가 제 부대변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이거 진짜 약간 근데 역사책을 당시에는 보는 느낌인데요. 민주당 특히 야당에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변인 활동비로 200만 원이 나왔어요. 200만 원. 네, 200만 원이 나오면은 거기서 김부겸은 월급도 없으니까 네. 100만 원 주고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나는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당직자가 3사람 있었어요. 20만 원씩 주고. 야 그랬구나.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당시는 팩스를 썼습니다. 근데 팩스가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 카피를 해요. 팩스도 쓰고 이제 카피를 그렇죠. 하니까 그 용지를 전부 그 대변인 예산으로 샀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 저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니까
제 돈 무지 들어갔죠. 박지원 의원님 관련해서 레전더리한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이제 기자들 6시에 한 팀 가시고 8시에 한 팀 가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못 가는 팀은 또 나중에 뭐 금일봉을 보내시고 그래서 감동한 기자들이 금일봉 보냈다는 얘기하면 지금 안 돼요. 요거 그러면은 다 저기 끝났잖아요 지금 이제. 요거 네. 지금 컷 해주세요 그러면. 왜 지금은 안 주냐? 아니 그때는 미풍양속이었어요. 네. 이게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보면은 아마 젊은 기자들하고 제일 밥을 많이 먹는 지금도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지금도 네. 네. 특히 아이러브 말진을 좋아. 알러브 말지.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네. 네, 같이 밥 먹으면서 과거에는 중앙지 기자 하면은 경제지까지 TV까지 전체가 14개 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인터넷 기자 다 평등해서 같이 있잖아요. 기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앙지 14개 기자하고 이제 지방지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그때는 얼마나 엄격했든지 이 중앙 언론 기자실에 지방지들이 못 들어왔어요. 야 그렇게 뭔가 그렇죠. 예. 공간을 나눠놓고 했군요. 그럼요. 네. 예. 굉장히 차별이 심했는데 그때 좋았어요. 아니 우리 박성민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네. 대변인 하는 동안에 주로 이제 또래들이 많이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연배 때가 주로 전화하는 연배 때가 좀 어땠어요? 저는 그래도 또래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대변인 됐을 때 만 22살이었거든요. 야, 그 너무 어리구나 그 당시에. 그래서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또래라고 해도 어쨌든 몇 살 좀 차이가 났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도 이제 재밌게 지냈죠. 말진들이랑 특히 재밌게 지내고. 근데 또 이제 저도 뭐 반장님들이랑 식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럼 이제 그 보리굴비집에 가서 22살에 보리굴비집 네. 가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녹찬물을 어떻게 먹는 건지를 몰라서 원샷 하신 거 아니죠 혹시? 그냥 그거 들고 마셨어요. 다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밥을 말아 먹는 것이다라는 걸 배웠던 기억이 네. 납니다. 기자들이 아무리 양심 없는 직업군이긴 하지만 저도 기자입니다만은 설마 우리 그 박 대변인한테도 예를 들면 식사 비용을 많이 내라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죠. 예. 많이 없었죠. 근데 이제 네. 뭐 당에서 있는 그 카드가 있었으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제가 사려고 하고 근데 또 자꾸 내지 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 카드다 하면 이제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 같이 먹고 여기 아니면 이해찬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 같이 먹고 아니면 이제 뭐 제 카드에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부족하다 이러면 이제 다 좀 이렇게 같이 뭐 분할해서 내기도 하고 이랬었죠. 지금 초장에는 이제 유쾌한 얘기로 시동을 걸고 있긴 한데 좀 톤을 좀 바꿔보면은 그 대변인실이라는 데가 워낙 욕망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관찰한 일들이 많고 일종의 뭐 파워 게임 이런 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욕망의 항아리들이 네. 이제 보이시죠. 혹시나 그 욕망의 항아리에서 네. 생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분투했던 과정이 좀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처음이니까 처음 정당 생활을 하니까 그 욕망의 항아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맑고 그쪽은 이글이글하고 뭐 이런 기억들이 좀 있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 이제 대변인실에 처음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할 때 이제 모 선배님께서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여긴 아무도 당신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야. 라는 얘기를 출근 첫날에 들었어요. 냉혹하게. 네, 그래서 네. 저는 근데 그걸 그때 되게 해맑게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되게 촌철살이, 약간 뼈 때리는 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알았죠. 이분이 그렇게 나를 좋게 보진 않았구나. 아니 예를 들면은 뭐 그 대통령이든 당 대표든 간에 주요하게 아나운스를 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요한 브리핑 같은 경우에 그거를 사실은 누구라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중요한 거 하고 싶지 아무도 안 듣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누가 좀 정하는 겁니까, 의원님? 대변인은 그 정당의 국회의 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당직이고 또 대변인을 한번 거치면 우선 인지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변인하고 저희들이 할 때 대변인하고는 참 달라요. 많이 다릅니까? 지금은 당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발언을 해서 다 공개가 되잖아요. 저희들이 할 때는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은 대변인만 들어가서 적어가지고 그 발언 내용을 대변인이 윤색해서 발표를 해요. 야 책임져야 됐구나. 그리고. 책임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총재도 최고위원도 원내대표도 대변인한테 잘 보여야 자기 말을 잘 나와 발언이. 예. 브리핑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가 끝나면 저 붙들고 얘기 좀 잘해봐, 잘해라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 공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모두 발언도 다 아니고. 대변인이 한다는 게 이제 결국 그 공개적인 결정 사항이나 백풀 이런 걸 하는데 그때 대변인은 파워가 셌죠. 야 그러면은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잘해달라는 거 이외에 예를 들면은 물 밑에서 둘이 만났을 때 좀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대변인을 상대로 한 그런 환대 혹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지도부에서 용돈도 주고 금일봉은 안 되는데 이건 괜찮은 거야. 용돈이니까. 용돈이니까. 근본적으로 200만 원을 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의뢰의 대변인들을 보면은 협력을 해줘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도 민주당 와서 후배 대변인들한테는 제가 용돈을 잘 줬어요. 요즘은 안 주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정치의 투명성이 엄청나게 고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렇게 잘 지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누구하고 이제 시기 질투의 대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런 그 눈살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부대변인 처음 신청을 했을 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최초로 시험을 봤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40명 부대변인 시험을 봤어요. 네, 예. 선동 부대변인 시험을 봤어요. 한 43명인가 8명인가 오셔가지고 야, 그 치열하다. 중에서 6명을 뽑았는데 처음에 이제 주제를 주고 논평을 쓰고 그 논평을 들고 당사 뭐 8층에 쭉 가서 이제 그 면접위원들 앞에서 대변인단 앞에서 이제 브리핑하고 압박 면접하고 이제 뭐 그랬거든요. 근데 결론은 우리 3명이거든요. 상근 대변인이. 네. 근데 갑자기 6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서 3달 동안 경쟁을 해가지고 3명을 뽑겠다. 선거용으로. 야, 진짜 치열하다.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죠. 저는 상근을 안 하겠습니다. 비상근으로. 네, 저는 비상근 하겠습니다. 저 원래 방송 때문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5명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 명 나갔으니까. 네, 갑자기 막 경계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꾸 저한테는 말 걸고 뭐 약간 이렇게 대나무 숲이 됐을 것 같은데요, 선배님. 아니야. 근데 5명들의? 당신 욕은 나한테 하고 이 사람 욕도 나한테 하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아직까지 갈등을 한 적은 네. 없었습니다. 근데 아니, 박지원 의원님 대변인 하실 때 활동비가 200만 원이었는데 이 물가가 얼마 아직도 안 오른 것 같아요. 아직도 200이에요? 대변인들이 그 비용은 아직도 이 물가가 좀 안 오른 것 같아요. 야. 당에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건 이제 대변인 한 사람한테 나오는 거고 우리는 대변인실 전체로 나오는 게 200만 원이었다 이거죠. 전체 비용들을 본인은 안 쓰시고 김부겸 부대변인 100만 원 주고 나머지 이제 또 스태프들한테 주고 했다는 아름다운 미담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네. 제가 어리석었나. 김부겸 총리가 부대변인 할 때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기자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또 야당이니까 별로 기사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고스톱 치고 놀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떨어지면은 김부겸 부대변인이 저한테 와서 형님 지갑 좀 주십시다. 그래 제 지갑에서 털어가지고 또 거기 가서 하고 그렇게 생활했죠. 아니 얼마 전에 이제 부승찬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말하시기를 본인도 명색이 이름은 대변인인데 당 대표가 한 번도 자기한테 중요한 이슈는 발표를 안 시킨다고 이런 푸념을 좀 하고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당 대표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브리핑 권한을 당 대표가 예를 들어 박경미 대변인이 이건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대변인실 내부에서 뭔가 수석이 있으면은 지정을 해주는 건지 그런 시스템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박지원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월수금 최고위가 있고 화목 원내대 대책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두 발언을 통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뭐 당대표, 원내대표, 스피커 큰 분들의 견해가 일단 나가기 때문에 언론은 이제 일단 그거를 받다 쓰고요. 당시에는 이제 그거를 대변인들이 다 또 그렇죠. 중계를 했었으니까는 음. 대변인의 말이 굉장히 더 무게를 가졌는데 지금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부연해서 이제 논평들을 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보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요. 근데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수석 대변인이 하고 주로, 네. 그리고 이제 원내의 이제 현역 의원인 대변인들이 하고 이제 원외 대변인들이 하고 이제 상금 부대변인, 부대변인 이게 카스트 제도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요 이슈를 선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적었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수석 대변인한테 넘기고 그렇게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딱 그 기사들을 보면 아 이거는 이제 많이 언론이 다룰 맞아요. 것이고 그러니까 느낌 이거는 오잖아요. 라이징하는 그런 기사고 이거는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거고 이거는 당의 입장이 필요하고 국민의힘 입장하고 이렇게 대치시켜서 나갈 것이다. 이게 어느 것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 많이 언론을 탈지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소위 이제 싱크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가 네. 사실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논평을 잘 써서 많이 언론 보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주제를 잡느냐가 그렇습니다. 얼만큼 네. 언론 보도가 되느냐인데 이제 좀 이제 카스트 제도로 운영된다는 거. 저 그 당번제가 있어서 네, 요일 당번이 맞아요. 있고요. 요일별로 그 대변인 당번, 부대변인 당번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수석님이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대변인님이 하시고 이 상근부대는 이렇게 써도 그냥 쓴 거예요. 홈페이지에만 올라가요. 저만 알아요. 저랑 저희 부모님만 알아요. 제가 썼다는 걸. 아니 저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번제로 한다는 게 네. 토요일에 기자들이 절 출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방송에 8시 뉴스, 9시 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싱크를 뭔가 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뭔가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오는 부대변인들을 그때 평소에는 헐렁하게 입다가도 그런 상황들을 좀 봤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상황이. 네. 항상 정장 입어야죠. 항상 정장 입으시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 부대변인님들 중에 막 평소에 많이 언론 노출이 안 되셔도 좀 선배님들이 기회를 좀 주고 싶고 예쁘게 보고 하시면 이제 토요일에 출근하면 논평 이제 뭐라도 쓰고 정론관 가서 읽어라 이렇게 네. 막 많이 하셨대요. 근데 저 때는 그러진 않긴 했습니다. 대변인이 누구였어요? 지금 그 양반이 이제 욕심이 많아. 이름 내지 말고. 이니셜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하신 그것 중에 하나는 통상 이제 브리핑을 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당을 대변해서 정부를 대변해서 청와대를 대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뜻을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때로는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내가 쓴 거를 어거지로 고치라거나 압력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 의원님 해보셨습니까? 그런 게 많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민주당도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던데 당시 김대중 총재는 이기택 총재하고 통합을 해서 5대5로 당직을 나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민당 김대중 대통령 계열은 가급적 공인 노출이 적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이기택 총재 그쪽은 영남 분들이 있었으니까 네. 노출이 될 수 있는 원내 총무, 원내 대표죠. 그리고 대변인을 맡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이기택 총재 계열의 장석화 의원이 대변인을 하고 같은 제가 이제 수석 부대변인을 맡았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뉴스는 김대중 총재로부터 나오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가 다 한 거죠. 아 그런데 이제 두 계파가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김대중 총재 입장에서 발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붙으면은 한 번은 이기택 총재 계열에서 자 분당하자. 당신하고는 못하겠다 하면서 제1 조건이 대변인을 교체해라.
야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교체하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가 됐는데 김대중 총재가 대변인만은 교체 못하겠다. 그래서 전원 지키고 다른 내주고 그렇게 알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마다일 것 같은데 우리 박경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이제 부탁이 들어온다거나 때로는 외압으로 느끼는 상황들이 생기면은 그 모면하는 혹은 견디는 노하우 같은 게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입니까 보통은? 네. 지금은 워낙 그 논평도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수정 지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장동혁 대표가 왜 직을 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오세훈이 무상급식으로 직을 걷고 한동훈도 직을 걸고 그래서 이 직을 거는 게 그 어떤 정치 도박으로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게 국민의힘의 DNA냐 하면서 이제 막 조폭식 공포 정치다 막 이렇게 막 세게 열심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썼어요. 그리고 이 공직이라는 게 정치 도박판의 판돈이 아니다. 막 네. 열심히 썼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이 우리가 그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해서 야당하고 좀 협상을 하는 국면이라서 국면이. 그거 네.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협상할 때 자극을 안 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뭐 그런 논평 나갔다고 될 그것까지, 협상이 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네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열심히 써갖고 갔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시 웃기셨네. 그래서 저기 섭섭하다. 그래서 조폭식 공포 정치도 빼고 막 여러 개 다 빼갖고 희석시켜가지고 톤다운 시켜서 좀 순한 맛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도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내자고 내라고. 해갖고 뒤늦게 냈는데 이게 논평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기사가 나갈 때 이제 같이 인용이 되는 건데 이게 다 이제 그 배떠난 다음에 이제 나가갖고 별로 그 기사화 되지는 그 기사에 같이 실리지는 못했죠. 뭐 그런 일들은 있어요. 아니 언론사도 예를 들면은 기사를 예를 들면 정치부에 쓰는데 거기에 이제 기업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산업부라는 기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썼냐. 기업 입장은 생각이 다르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정당 같은 경우에도 무슨 논평을 하게 되면은 그게 때로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랑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본인이 불편한 경우가 있으면은 이 전화를 왕왕 걸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좀? 근데 개별 의원들이 논평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고 외압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현재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많지 네, 않은 네. 상황이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혹시 이렇게 대변인 하실 때나 아니면 떠나셨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당에 쓴 논평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따끔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다 잘하니까 따끔하게는 안 했지만 네. 이제 우리 경우는 저는 원체 DJ의 총애를 받으니까 저한테 감히 말을 못했죠. 대변인한테 함부로. 그러나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했어요. 구슬이 서말에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구슬은 누구나 만들어내요. 그렇지만 정치하면서는 깨어야 보배. 이것은 기사가 나야 보배가 된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자기의 말이 인용돼서 기사화되기를 바라고 특히 TV는 굉장히 바라죠. 그렇죠. 얼굴 알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제가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그 최고위원 그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기사 보고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너는 누구만 밤낮 잘한다고 내주고 안 되더라 하는데 우리 그 민주당에 이협 의원이라고 아주 신사 서울법대 나온 의원이 있었어요. 아주 신사예요. 신사. 네. 신사고 진짜 의정활동 잘하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데 제 친구예요.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박 대변인 3선인가 4선 했을 텐데 내 얼굴 TV에 한번 나오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역구 가니까 의원님은 TV 한 번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TV 기자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의원총회 같은 데 앉아 있으면서 쫙 돌아오다가
딱 멈춰주는 거예요. 아 카메라를 잡아줘. 예. 뭐 무슨 말 싱크 뭐 이런 건 나가지도 않는데 잡히는 거죠. 그 자체를 야 그런 요령이 지역구에 있구나. 가면은 가는 데마다 우리 의원님 TV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그럼 그거 좀 일찍 얘기하냐 그러냐. 예, 그런 경우는 많죠. 그렇지만은 제가 할 때는 DJ가 원체 세니까 저한테 불평을 못했죠. 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박지원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 대변인 할 때도 정말 강력한 대변인을 하셨다는 게 저는 많은 셌죠. 분들이 저는 셌죠. 안 셌던 적이 언제예요? 그러면 지금이 제일 안 세요. 우리 박성민 대변인도 사실은 대변인 되고 나서 네. 주변에서 알아보는 분들이 꽤나 늘어난 거죠. 그때는 별로 별로 안 늘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유명해졌나 저는 지금? TV에 네. 별로 안 나왔었던 대변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진 않았고요. 근데 뭐 최고위원 하면서 좀 이제 방송 출연이 그때 아, 좀 늘었어요. 그렇죠. 네. 네. 워낙 이제 그 전에는 막내였다 보니까 뭐 음. 사실 저한테 뭐 중요한 거 물어보겠습니까? 그냥 뭐 누가 네. 심기가 불편해 보이냐 정도 이제 여쭤보시고 중요한 얘기 이제 수석님한테 물어보시고 뭐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뭐 아무튼 그 뒤에 좀 이제 방송 출연이 그 최고위원 되면서 인터뷰하고 아무래도 이제 계속 발언을 이제 월수금마다 내고 이러니까 그런 기회 때 좀 매스컴을 탈 일이 많았어요. 네, 우리 사실은 그 강성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네. 방송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시고 우리 의원님 나가시는 매불쇼에도 거의 네. 고정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을 대변해서 뭘 하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언제 당을 대변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아직 이릅니다. 저는 당을 대변하기에. 아 그래요? 네, 저는 종편 수계잖아요. 종편에 나가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싸워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들의 논리를 지난 몇 년간 봐왔기 때문에 또 제가 있으면 또 거짓말을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새로운 분 오면 얘들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종편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당을 대변할 때가 아닙니다. 거짓말 탐지기시네요. 아 실제로 근데 워낙 방송 활동 많으면은 당에 계신 분들이 당뇨리나 이런 분들이 따로 연락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대변인 역할을 이런 것 좀 해달라 이런 식의 지령을 내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뭐 이제 뭐 많지는 않은데 하루는 방송이 끝났는데 좀 예민한 문제였거든요. 네. 텔레그램이 왔더라고요. 아 그 당사자인 분한테서 당사자는 아닌데 어. 그래서 누군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다른 입장으로 아니요 뭐 하여튼 크게 다른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그래도 좀 핀트를 예민하게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이제 그런 텔레그램은 종종 옵니다. 네. 아 의견을 제시하는 그게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과거 김대중 총재 때 민주당은 이런 뭐 종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발하게 시사평론가들이 하지 않고 대개 칼럼니스트들을 좀 우호적으로 쓰는 분들한테는 항상 피드백을 해줘요. 그랬구나. 잘 썼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고 자료를 제공해줘요. 그런데 저도 방송을 참 당내에서도 많이 하지만은 그 종편에 나가는 시사 칼럼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서비스가 없더라고요. 아 정보 제공하는 네, 그런 게 정보 있어야 좀 우호적으로 하는 있어야죠. 건데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하고 또 이러한 내용은 이렇다 하는 그런 전문 그렇네요. 네. 대변인실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성필 부대변인 같으면 방송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정당에서도 좀 이런 얘기 좀 해달라 저런 얘기 좀 해달라 매불쇼 나가서 누가 좋다고 좀 해달라 이런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 대선 전부터 저희 이제 패널단들이 당에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아니, 우리에게 정보를 달라, 기조를 달라. 떠들 수 있네. 네, 그래야지 우리가 당의 기조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당에서 많이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내 주요 요직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출마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저희를 우선적으로 만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가 네.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도 어필들을 주시고. 요즘은 하십니다. 네, 이거는 저도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령 내리시는 거예요. 국회의장 선거는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 박경미 대변인 청와대에서 하셨으니까 저는 청와대는 워낙 삼라만상을 망라한 주제들을 가지고 네.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대변인들이 얘기하면서도 이 사안을 예를 경제 정책 같은 게 만약에 나온다고 맞아요. 치면은 네. 이걸 100%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 네. 100% 이해 못한 상태에서 했던 적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솔직하시고. 정책에 어쩔 수 대해서 없던 게.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갈 때는 음.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담당 실장님이나 수석님이나 그 비서관실의 도움을 받아서 논평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혹은 제가 작성했을 때도 거기에 이제 회람을 해서 검증을 마치고요. 특히 어려운 것이 외교 안보 국방 분야예요. 외교 안보 예, 국방. 사실 미국의 경우는 백악관 대변인이 있고요. 국가안보 NSC 대변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오지랖 넓게 전 세계 걸 다 해야 되니까 외교안보 국방에 특화된 대변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모든 분야 다 같이 다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뭐 열심히 네. 자료 읽고 공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충분히 숙지하고 그 기자들의 질문에 깊이 있게 깊이 있는 부분을 이제 만약 물어보면은 조금 좀 자신이 없는 때도 없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추후에 이제 더 그 비서관실에 담당 비서관실의 그 견해를 담아서 답신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보통은 그 춘추관에서 기자들이 하는 질문은 그렇게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는. 깊이 있게는 안 하고 주로 이제 정치 이슈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커버가 가능하고요. 네.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교안보 국방 이런 건 너무나 전문이실 것 같고 법조 이런 것도 그러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본인이 좀 약간 자료를 같은 거 브리핑할 때 좀 까다로웠던 주제가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있죠. 그렇지만은 대변인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는 외교안보수석이 내려와서 네, 같이. 별도 브리핑 추가적으로 네. 설명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내려와서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대변인이라고 해서 전담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전문 분야는 내려와서 하는 게 좋다 하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엄청난 그 말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김대중 대통령님께 당시 IMF 극복 과정에서 이규성 재경부 장관하고 이현재 금감위원장이 이분들은요 이해창을 도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 이제 재경부 장관, 금융감독위원장을 시켰는데 이 과천 관가에서 이규성 장관이 바뀐다 하는 얘기가 소문이 확 돌았어요.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여쭤봤죠. 대통령 혹시 이규성 장관을 바꾸시려고 하세요? 지금 IMF 기간인데 그럴 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누가 그런 소리예요? 그렇게 일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힘을 좀 확 실어줘라. 네. 김대중 대통령도 오래 정치를 한 사람이라 기술자죠. 그러니 브리핑 딱 끝나고 마이크 딱 돌려놓고 제가 이제 혼자 푸념식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규성 장관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보이던데. 아주 높이 평가하고 애정이 깊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냐 하고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사례를 설명하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랬더니 10분도 안 돼서 과천 관과에 그냥 쫙 뻗어서 이규성 장관 안 바뀐다 하고 왔더니 이규성 장관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청와대 대변인은 아마 실감을 했겠지만은 굉장히 그 말의 무게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요. 그럼요. 그 말이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로. 네. 진짜 한 말, 한 획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고 특히 외교안보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로서
얘기를 못할 것 같으면은 담당 수석이 내로라고 해서 저는 좀 그런 얘기를 했죠. 내로라면 내려와서 얘기하죠. 그런데 그 외교안보 수석, 안보실장 같은 분들은 되게 기자들을 굉장히 만나기 싫어해요. 네. 꺼려하죠. 공통점이. 예. 그러나 내가 내로라면 내려와서 이제 설명하니까 네. 문안이 잘 됐죠. 아마도 이제 기자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강선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기자를 참 많이 만나신 타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혹시 기억에 남는 기자가 좀 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기자분이 한 명 딱 떠오르는데 아 그래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토교통위를 오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항상 금요일마다 비행기가 연착이 돼요. 그런데 5시에 출발하면 6시에 광주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5시 20분에 출발해도 6시에 도착하고 5시 반에 출발해도 6시에 막 도착하는 마법 거예요. 같은 일이 계속 벌어져. 그래서 네. 제가 몇 군데 좀 알아보고 비행기도 과속한다. 이제 그렇게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성 기자분이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비행기는 과속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뭐 택시 뭐 우리 자동차처럼 내가 빨리 가고 말고가 아니라 관제해서 다 이렇게 하는 대로 하는 거고 원래 비행기는 300km 뭐 400km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관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과속이라고 보면 안 된다. 네. 근데 저는 이미 보조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얘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끊었거든요. 그렇게 저를 욕하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선민 대변인은 기억나는 기자 좀 있습니까? 뭐 많죠. 근데 이제 뭐 약간 곤란한 얘기를 파고드셨던 분은 좀 기억에 나죠. 그러니까 아 곤란한 왜냐면은 일. 사실 이제 제가 딱 당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조국 전 장관, 그 조국 대표의 이슈로 굉장히 떠들썩했었어요. 막 들어간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말로 신입사원인데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청문회를 이제 셀프로 여시고 막 기자들의 질문을 답하시고 근데 이제 또 제가 청년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청년 대변인이라. 네, 청년 대변인으로 뽑히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전화를 이제 꾸준히 힘들었겠다. 반복해서 주셨던 분이 기억에 남죠. 네. 그때 혹시 그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근데 그때 거의 답변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에서 워낙 그 사안 자체가 크고 진짜 예민하고 진짜 뜨거운 감자였을 때라서 약간 어떤 얘기도 이제 청년 대변인 발로 뭔가 실수처럼 나가서 안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 만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박지원 의원님이 사실 표본 같은 분이신데 지금도 이제 초선 의원 강연 가시면 기자들 전화 꼭 받으라고 하신다면서요. 제가 이제 민주당 첫 당선인 연찬회를 하면은 저한테 1시간 특강을 하라고 시간배를 해요. 그럼 초선 의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바빠요. 그래서 많이 바쁘죠. 네. 기자는 또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안 받아. 그게 공통점인데 저는 지금도 99.99% 다 받아요. 누구 전화든지 다 받고 그 피드백을 해주는데 그 기자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전화를 받고 정보를 캐치해야 자기들이 기사를 쓰니까 하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꼭 저한테 전화해요. 그러면 의원총회나 상임위 사전회의에서 한 얘기를 저한테 물으면은 제가 설명해 주시고 난 설명 안 해주죠. 설명 안 해주고 내가 지금 그 회의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기자들한테 얘기할 군번은 넘었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데다 전화해봐라. 다른 데 전화 안 받습니다. 하나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 하죠. 하면 그 이제 바로 안 나가죠. 되잖아요. 바로 나가죠. 박지원 의원님의 감동한 기자들 참 많더라고요. 한둘이 아니에요, 솔직히. 예, 정말 예. 모든 분들한테 다 콜백을 늦더라도 콜백을 아유, 해주시고 그럼요. 네. 또 네. 마이너 매체 또 그럼요. 모르는 네. 번호에까지 다 콜백해 주셔서 정말 감동 먹은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칭찬을 받으면 고래입니다. 춤을 추니까. 저는 저 기억에 남는 기자가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2021년에 북한하고 미국이
둘이 약간 말폭탄을 주고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한미 워킹그룹 폐지하고 관련해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뭐 흥미로운 신호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뭐 꿈보다 해몽이 좋군 뭐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춘추관에 브리핑을 하러 가는데 이제 기사로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했다라는 속보가 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워낙 그 예정된 브리핑을 하고 백브리핑으로 넘어갔는데 첫 번째 질문이 김여정 부부장의 꿈보다 해몽이라는 그 반응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그런 네. 거예요. 근데 뭐 사실 금방 나온 기사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있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입장이 없다. 근데 따끈따끈한 뉴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 근데 따끈따끈한 뉴스라고 하고 나서 제가 실수했다. 이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잘못한 답변은 맞아, 아니었는데, 예. 근데 찜찜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사실 JTBC였는데 뉴스의 끝에 이제 약간 소프트한 기사들 내잖아요. 맞아, 예. 그때 김여정 부부장의 반응에 대해서 따끈따끈하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야, 가벼운 말 이렇게 야, 하면서 낸 약간 거예요. 너무하다 그 기자가. 근데 사실 예. 잘 아는 네. 기자였거든요. 근데 좀 야속하더라고요. 약할만 하네요, 솔직히. 예, 뭐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이제 무게감을 갖는지. 그러니까 항상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하면은 기사 제목이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어느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나니까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 입장이다. 예, 그러니까 저의 말이 그대로 이 기사 제목으로 물론 스트레이트성 기사에서 주로 이렇게 나지만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기자들도 사실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 어떻게 대접해 주는 사람을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고 정치에 대한 호흡도 그렇게 갈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당 출입할 때 당시 전략기획위원장이 이제 간담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전략기획위원장이 제가 오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합니다. 그럼 심지어 저 없을 때 제가 그때 뭐 서열이 높은 편도 아니었어요. 그 우리 신문사 내에서. 근데 바로 이제 구교영 왔어 안 왔어 물어본 다음에 제가 와야 시작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지금도 지금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은 전직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뭔가 좀 알게 모르게 좀 더 그분을 더 따르게 되고 그런 마음은 생기고 그랬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시도 좀 있었죠 당연히. 제가 뭔데 이제 질투 엄청 많으셨을 것 대변인실에서 같은데요? 무슨 간담회 시작을 안 하냐 이랬는데 제가 또 시간은 대부분 준수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욕먹을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게다가 요즘 대변인은 그냥 그 우리 브리핑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카메라 보고 이렇게 논평만 하는 게 일이 아니라 사실은 방송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환경이라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변인 되기 전에 이제 방송을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좀 부대변인이 된 케이스라서 사실 조금 앞뒤가 바뀌긴 했는데 사실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항상 저희한테 유리한 주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유난히 종편은 저희한테 유리하면 짧게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아쉬울 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 저희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방송이라든지 또 저희 패널들만 모아놓고 하는 방송은 편하긴 해요 사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도 스트레스였어요. 왜? 아니 앞에서 좋은 얘기 다 해버리면 국민의힘을 욕을 다 해버리면 내가 할 게 저는 없어. 목소리를 키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상대방이 있어야지 좀 더 공부도 하게 되고 노력할 수가 있어서 지금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편한 방송과 좀 힘든 방송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유형분류하면 어떤 방송이 좀 힘들고 네. 어떤 방송이 좀 편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보수 방송에 나가면 많이 나가서 느낀 건데 그래서 제가 저희와 우호적인 방송의 앵커들한테도 말을 해요. 앵커가 말 많이 하면 안 된다. 아, 말 그렇게 그렇구나. 많이 할 거면 패널 해라. 저보고 지금 인상 쓰면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갑자기 거기에 있네. 그러니까 보수 방송 나가면 아니 갑자기 무슨 앵커가 말이 더 많아요. 화를 내면서 갑자기.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쩌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방어하는 거죠. 한때 우리 민주당에서 TV조선과 채널 A에 나가지 않았어요. 맞아,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고 문희상 그 비대위원장을 제가 추천해서 이제 했는데 이건 나가야 돼요.
김대중 정치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가 가리고 편벽되고 그러면 이런 게 안 없이, 되죠. 예. 그래서 의원총회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TV조선과 채널A에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이것만 한 2시간 토론을 해가지고 제가 원내대표로 사회를 보면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나가자. 제가 설득한 게 그거예요. 그들의 시청자들에게 우리의 음성도 들려주자. 이게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돼가지고 이제 5월 5일 같은 날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TV조선 박지원 원내대표가 채널에 나눠서 나눠서 같이 나가가지고 이제 효시가 됐는데 우리 정청래 대표는 지금도 안 나갑니다. 지금도 안 나가는데 그래서 당 대표가 됐을 때 기자들이 정청래 대표가 어떤 분이냐 해서 유일하게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이다. 맞아요. 끝까지 한 번 안 하는 한다면 예.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TV조선의 고정 프로로 강적들에 계속 나갔어요. 강적들. 가서 갔다 오면은 참 기분 나빠요. 네. 그리고 편집한 내용을 보면은 어쩔 때는 저는 침묵 출연을 하고 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상당히 그 좀 가공을 하는구나. 가공을 예. 아니 그건 저 편집하는 거니까. 네. 그게 녹화 촬영이죠. 네, 4시간 반 해가지고 1시간 반으로 편집하는 거니까 편집권은 거기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도 좀 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나가서 그들의 시청자들한테 우리 민주당의 음성을 던져주는 것이 좋아요. 보면은 TV조선 댓글에는 왜 박지원이 같은 녀석을 출연시켰느냐 하고 뭐 빨갱이다 어쩌다 막 올라온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댓글 보니까 참 대표님 출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 댓글 봐라. 내 댓글 봐라. 왜 너는 TV조선 같은 데 나갔느냐. 이 상대방을 서로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언론을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나가서 당당하게 할 말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것은 자유고 답변하는 것도 내 자유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당당하게 부딪혀 나가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선미 대변인도 방송 참 많이 하셨는데 네. 좀 개인적으로 힘든 방송이 좀 있었어요? 저도 이제 뭐 앞에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색채가 있는 종편에 나가면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앵커 포함 4대1로 싸우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4대1. 왜 내가 말만 하면 말은 끊기며 왜 내가 손을 들었는데 왜 나에게 말을 시켜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40분째 우리한테 안 좋은 이슈를 지금 40분째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막 방송 시간이 1시간이라고 치면 그래서 참 그럴 때 좀 힘들었죠. 네. 야. 그리고 뭐 댓글에 뭐 난리도 아닙니다. 뭐. 그래 그 필살기 하나 또 알려드릴까요? 필살기 알려주세요. 예. 야, 우리가 이제 그 야당 시절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제 사법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제가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모든 방어 논리를 다 외우고 다녔어요. 정말. 방언 논리를 네. 암기하고 다녔다. 그걸 모르면은 사정없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들의 필살기가 뭐냐면 저희 민주당 패널은 비법률가를 앉혀놓고 국민의 패널은 변호사 2명이 나와 있어요. 야 이거 그러면 저는 대장동 변호사들과 통화를 해가지고 이 논리에 대해서 한 2수까지는 준비를 하고 가는데 네. 얘들이 뭐 듣도 보도 못한 판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도 해버리더라고요. 야 근데 사실은 그런 때는 예. 네. 그 진행자가 질문하는 것을 답변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리면 돼. 공문서답을 엄청난 노하우구나 이게 바로. 필살기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종편이나 보수 성향의 채널들이 어려운 거는 제가 들으니까 너무나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반대로 매불쇼나 뉴스공장이나 또 이게 사실은 지지자들이 많이 보지만 그런 방송도 다르게 엄청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또 우리 진영 내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이 네. 있으니까 또 조심스럽긴 하죠. 거기 가면 이제 뭐 물 만난 고기처럼 이제 신나게 그러니까 뭐 우리들끼리 떠들 수 있기는 하는데
또 거기서 까딱 한마디 잘못하면은 또 또 바로 한 잡혀 법원에. 찍힐 수도 예. 있기 때문에 네,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거 보면 우리 의원님은 참 이제 지금도 어디 가서도 매불쇼를 가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김어준 뉴스공장에 가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하시잖아요. 저는 예.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매불쇼도 우리 최욱 씨가 저를 늘 쫑꼬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왜 최욱 씨는 원장님한테 대표님한테 그렇게 합니까? 하고 물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재밌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좀 당해주고 그러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그 PR을 구분하지 말고 정치인들은 가급적 보수적인 그런 채널에 나가서 우리 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네. 근데 요즘 좀 안타까운 점은 우리 대변인단이 어떤 정당을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를 본인 얘기를 하는 게 사설을 늘어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을 그렇게 많이 당한다면서요. 그래 많이 당하죠. 그런데 네. 지금 현재 현존하는 대변인 올해도 했지만은 우리 민주당 수석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 같은 사람은 탁월해요. 아 네. 대변인으로서 능력이 네. 네. 그런데 거의 본변인에 가까운 정도로 또 잘하죠. 그 정도군요. 네. 근데 그런 거 당하면 사람이 아무래도 뭔가 위축되잖아요. 제가 지난 대선 때 리박스쿨 관련해서 논평한 거가 고소당한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에서 이제 대응을 해주고는 있는데 이제 마음은 좀 무겁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논평을 쓰고 나서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올려주고 여기 혹시 사법적 리스크 있는 거 있나 물어봐요. 아, 심지어 그러면은 네, 물어볼 정도로, 그러면은 네. 얘가 요 문장은 뭐 명예훼손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문장은 뭐 모욕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서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또 알려줘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뭐라는 뭐 의구심을 이제 뭐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 화법으로 가도록. 근데 사실 논평이라는 게 제가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약간 열받아 가지고 막 일필휘지로 쫙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얘가 고치라는 대로 고치면은 이게 약간 희미해지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나 마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며칠 전에 그 정진석 대통령실 맞아요. 비서실장이 그 컴퓨터를 다 초기화시키고 폐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소환 당했는데 작년 5월에 대선 직전에 저희가 제보를 받았어요. 관련 제가 내용을? 선대위 네. 대변인인데 근데 보통은 이제 선대위에서 하는 게 이미 이제 언론에서 확인된 거에 대해서 논평을 하거나 이런 게 맞습니다. 많은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예 그 팩트 자체를 그 사실 자체를 논평을 하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보자랑 통화를 하면서 재차 3차 확인은 확인하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천여대의 컴퓨터를 그렇게 폐기 처분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이제 논평을 하는데 굉장히 가슴이 막 쿵쾅쿵쾅한 거예요. 근데 하고 났는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전면 부인을 하더라고요. 극구 절대 부인을 아니다.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나 이것도 고소고발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니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전면 극구 부인을 하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그런 거 대변인 하시면서 네. 고발 당한다. 네. 걱정할 별다는 필요 건가요? 없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네. 그래도 겁나더라고요. 저 몇십 년간 하면서 네. 지금도 나경원 의원을 내가 한번 야단쳤던 그게 또 왔어요? 그 이제 시민단체 통해서 고소 아. 국회의원 하세요. 그럼 괜찮아요. 아니 국회는 또 이제 그 면책 특권이 있는데 사실 저희 대변인들이 없잖아요. 소통관에서 하는 네. 거는 방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맞아요. 그냥 저희가 다 그냥 그 광야에서 그 바람을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당에서도 결국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자기 혼자 남아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뭐 이제 당의 법률이 네. 그렇죠. 뭐 변호사님들한테 연결해주고. 조언도 듣고 하는데 이제 또 시간 길어지고 이러면 그 사이에 또 인선도 바뀌고 뭐 당도 내부도 바뀌고 이러면은 많이 그 바뀌시더라고요. 변호사는 아무리 친해도 돈 안 주면 안 봐요.
하나 배워갑니다. 아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네 분 다 대변인을 이렇게 하셨다는 건 우리 박지원 의원님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사실은 국회의장만 하면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나머지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물어보세요. 예. 국회의장 나 지지하냐? 그걸 이제 정말로 끝내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네. 그 정말 아까 이제 그 대변인실 욕망의 덩어리로 설명을 했는데 정치인 중에 어느 누가 욕망을 안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 욕망의 결정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같이 생활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로 야 정말 욕망이 어마무시하다 느낀 사람이 혹시 여러 명 스쳐 지나가시는 있었는지 거. 우리 네. 방송필 부대변인부터 좀 보고 광주 싶습니다. 때부터 예. 생각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확실히 근데 이제 욕망이 엄청나다는 거는 사실 또 그만큼 사람이 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뭐 우리가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 근데 그래서 이 자리가 가장 카메라 잘 받아. 네. 그럼 제일 먼저 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욕망이 많으신 분들이 또 비교적 또 부지런합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되게 잘 되시더라고. 아 실제로 이제 일찍 와서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 거고 네. 우리 박경미 대변인 경험한 그 사람은 좀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습니까? 글쎄요, 뭐 본인과 관련된 기사는 다들 예민하기는 하지만은 네. 그거 검색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삐끗한 기사가 있으면은 또 그 언론인한테 기자한테 계속 전화해서 수정해달라 그러고 또 그런 또 유난스러운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렇죠? 잘 알고, 네. 저도 겪어봤죠. 네, 당연히. 네, 그런 분들.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황당했던 거는 네. 지금도 현직 의원이신데 그분 네. 초선하실 때 네.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고 기자 그러더니 기사 왜 이렇게 썼죠? 이러는 거 진짜 고짜. 그래가지고 이게 성대모사 그래가지고 나 하시는 이게 거. 무슨 기사인가 근데 해가지고 여성인데? 이제 나중에 찾아봤는데 이게 내가 쓴 기사가 아니더라고. 그 다른 회사 기사인데 그 기사를 이제 보고 저로 착각을 하셨나. 평소에 제가 좀 못마땅하셨던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던 경험도 있는데 복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자기 관련된 거는 그렇게 정말 엄밀하게 다 따져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억척스럽게 하셨고 결과가 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정치인으로서 계속 이렇게 잘 나가시니까 존중을 하는 건데 본인이 어필하시기도 하면서 또 저희한테도 어필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자 잘 이중 알고. 삼중으로 네. 네. 그런데 정치인과 기자의 차이는 뭐냐 네. 하면은 기자는 박지원을 만나면 박지원 잘 써준 기사만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수십 번을 잘 써준 기사는 다 잊어먹고 나를 조진 기자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사화되기 전까지는 특히 대변인들이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네. 기사화된 다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잊어먹는 게 최고예요. 아 우리 박선미 대변인 타당 혹시 대변인 중에서 방송 많이 하시니까 네. 야 이분은 진짜 욕망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느낀 분 있어요? 많았죠. 많이 스쳐 지나가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아 그런 쪽으로는. 그렇죠. 근데 네. 뭐 사실 이건 당을 가리지는 않는 거고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앞에 이제 두 선배님들께서는 약간 잘 되는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100이면 100 다 망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욕심이 있고 더 잘하고 싶어서 일찍 가고 이런 거는 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너무 그게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아니면은 이게 약간 돋보이고 싶은 그 욕심 더 센 말 더 세게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나보겠다 언론에 이제 그런 욕심을 사실 대변인을 하거나 방송을 하면 늘 누군가는 한 번씩 이제 맞아요. 유혹에 네. 이게 있거든요. 쓰면서 알잖아요. 아 이거 나간다. 이게 제목이다. 근데 거기서 좀 절제를 못하고 더 나가시면 그게 늘 설화가 되고 논평을 철회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단체에서 이 표현 뭐냐 항의를 해서 방송에 출연이 안 되신다든지 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네. 정말로 이제 과유불급이다 이 말이 딱 맞을 것 같은데 끝으로 이제 우리 박지원 의원님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국회의장 출사표 한번 듣고요. 세 분이 그 출사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듣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5월달 경선인데 네. 그렇게 뭐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의장의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경망스럽고 아직은 뭐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공식적으로 됐든 네.
백조의 호수처럼 잔잔하게 떨있지만은 발은 바쁩니다. 아니 왜 이거 여쭈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 토요 특별판에 네. 출연하셨는데 네. 전혀 사전에 공지 없이 국회의장 그 선거에 대해서 여쭸더니 본인은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서 논거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국회의장이 그 사실은 이제 삼권 분립인데 혼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를 위해서건 나라를 위해서건 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어야 되고 국회의장이 되시면 남북 관계에 뭔가 점이라도 하나 찍으시지 않겠냐라는 그런 고견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실 여쭤본 거고 나머지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제가 용서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개 지지선은 아직 이르지만은 나중에 혹시 출사표 던지시면은 저희가 네. 물심양면으로 네. 저도 도움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어쨌든 간에 방송인이라서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부기자. 어쨌든 간에 공개적으로 경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 박경미 대변인, 강성필 부대변인, 박성민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다시 찾아옵니다. 대상 인물은 유시민 전 작가 등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